로봇은 달리기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막 이런 거죠. 책으로 배웠는데 현장에 딱 나와봤더니 이게 뭐야? 바닥이 다르잖아. 로봇이 진짜 막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이 로봇이 다 이제 공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지어 그 공장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에 있는 식당, 상가분들도 벌써 고민을 하시죠. 자, 이번에는요, 저희 PD님이 요건 좀 궁금하던데요? 요건 좀 재밌던데요? 했던 게 네 가지를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한번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D님 주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AI는 천재라면서 왜 수건 한 장 못 깨는 건가요? 아, 이게 이런 거죠. 아니, 챗GPT는 막 사법시험도 풀고 논문도 요약하고 막 영어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AI인데 어떻게 수건 접기 하나도 잘 못하냐. 네, 근데 그런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AI 쪽에서 특히나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모라베게 없설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는 쉬운 게 로봇한테는 어렵고 인간에게는 어려운 게 로봇한테 쉽다. 예전에는 이제 그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지식적인 요소에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몸쪽인 요소거든요. 저는 야 진짜 인간의 몸은 위대하구나. 아 인간의 몸은 진짜 위대하구나.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약간 이제 심투 리얼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에서 sim to real. 시뮬레이션 투 리얼리티인데 시뮬레이션은 지금 이제 디지털 영역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서는 AI가 굉장히 엄청나게 파워풀한데 거기서 현실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도 이제 가상에서 학습을 하고 현실에 나오는데 얘가 엄청나게 잘해도 갑자기 가상에서는 달리기를 잘했는데 갑자기 현실에 나왔더니 얘가 달리다 갑자기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바닥이 좀 미끄러웠던 거야. 근데 그 많은 학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다채로운 거죠. 입체적이고. 그렇죠. 이런 걸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로봇은 달리기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막 이런 거죠. 책으로 배웠는데 현장에 딱 나와봤더니 이게 뭐야? 바닥이 다르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랑 리얼리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걸 집어요. 집을 때 이거 도대체 어느 정도 힘으로 집어야 되는 거지? 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제 말씀하신 인간이 위대하다고 하는 게 근육이 힘 조절 같은 게 기가 막히니까 달걀은 어느 정도 짚고 옷은 어느 정도 짚고 이거를 감각으로 알거나 우리가 체득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AI에게 체득을 시켜야 된다. 막상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인 VLA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거는 이 책 안에 보면은 코스모스와 이제 월드 모델과 옴니버스와 코스모스의 조합이 어떻게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이게 말은 어렵지만 사실은 직관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은 책을 보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PD님이 궁금해하셨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본 로봇 영상들 실제로는 인형극이었다면서요? 저는 사실 이거를 네. 직접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네. GTC나 이런 데 현장에 가시잖아요. CES, 네. GTC 현장에 가면은 로봇이 진짜 막 멋지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저 정도면 진짜로 이제 막 뭐 막 시켜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뒤에서 뭐 리모컨으로 뭐 조정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지금 맞아요. 이게? 실제로 2025년 CES에 그때 로봇이 몇 대 없었는데 그 로봇들이 몇 대가 몰려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에서 별도란 부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그 로봇을 보면서 우와 우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으로 킬킬킬 되면서 이러고 있는 거 이러고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봤더니 조종기 조이스틱으로 이걸 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야? 야 저거 찍어 저거 그래가지고 그때 막 사진 찍고 영상 찍어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못 찍어서 저는 이번 CES 갈 때부터 이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고 목표는 하나였어요. 뭐냐면 그걸 찍어온다. 아, 그 조이스틱을 갖고 있는 걸 찍어온다.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작년에는 되게 표정이 아이고 이 사람들 봐라 킬킬킬이었거든요. 이번에는 피로에 쩔어 있어. 왜냐하면 이번에 이걸 본 게 그 유니티리라는 회사에서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권투장 같은 걸 만들어놨어요. 링을 만들어놨어요. 링을. 그래서 링에서 로봇들이 막 싸워요.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들어가서 싸울 수도 있어요. 자, 권투를 하다가 로봇이 딱 쳐가지고 로봇이 엎어지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드디어 내가 로봇을 이겼다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 주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고 있을 때 그걸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저 구석대기에서 엄청 피곤한 얼굴로 내가 또 이걸 하고 있구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직은 우리가 말하는 AI의 이제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이러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사기냐? 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정한 데이터들이 쌓여야, 그래야 이제 움직임을 데이터로 기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른바 모방학습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확장을 시키거나 움직이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자율주행 실증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른바 가상의, 그러니까 똑같이 현실하고 생겨먹은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율주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그냥 냉정하게 보면 레이싱 게임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그거죠. 게임은 하고 나면 데이터가 안 되는데 이거는 그 안에서 뭔가를 하면 데이터가 쌓이고 그 쌓인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하고 개선이 된다. 라는 게 이제 전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저 로봇 보고 하하호호 하고 있지만 1년, 2년 있다가는 정말로 저 로봇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건 그 데이터를 우리 방식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나마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희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공장들에 미국 로봇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뭔가 데이터를 만들고 우리가 할 때 우리나라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다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얘기. 피지컬 AI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 다 뺏기는 거 아닌가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CES 다 갔다 오니까 저는 와 이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와 로봇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러면 우리 일자리는요? 야, 이 로봇이 다 이제 공장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지어 그 공장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에 있는 식당, 상가분들도 벌써 고민을 하시죠. 자,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책에도 좀 넣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가 생긴다, 사라진다 되게 이분법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분법적으로 꼭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을 잘 지켜봐야지, 그랬을 때 오히려 더 기회는 어디 생기는가. 불가피하게 사라지는 부분들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변형되는지, 어떤 수요가 더 커지는지, 커지는 쪽에 분명히 또 다른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금 같은 경우가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산업들에서 전부 다. 냉정한 좀 현실을 봐야 된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 합계 출산율이라든지, 아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똑같은데 숙련공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실 때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이분들을 정말로 그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아이디어와 내용들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큼 잘 연결될까라는 것들이 냉정한 좀 고민이고, 근데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일 초보를 지금 뽑기에는 또 애매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걸 또 피지컬 AI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어떤 완벽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말고 우리가 이 피지컬 AI라는 기술이 되게 확장돼 있는 거잖아요. 저는 궁극적으로 이 피지컬 AI가 가장 많이 쓰일 거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복지나 의료 쪽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령 환자분들, 예를 들면 움직이기도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피지컬 AI가 제대로 돼야 전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욕창에 걸리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몸이 불편하시면 한쪽으로 누워 있으면, 그럼 정말로 피지컬 AI가 이 욕창을 걸릴 위기에 있는 이분들을 이렇게만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일이 될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옮겨주는 것만으로 간호사가 대체되냐?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간호사분들이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아직은 이럴 때 우리가 좀 파도를 같이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우리 피님이 요거 궁금하셨나 봐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 주신 게 있네요. 왜 세계 최고의 로봇은 손가락이 4개뿐일까요?
아, 이거 역시 진짜 제가 소장님한테 꼭 답변을 듣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이런 걸 현장에 가서 봐야지 드는 질문인데 이 또 현장에 갔다 오셨잖아요. 맞아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또 들이대는 건 잘하잖아요. 그래서 왜 손가락이 4개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반전의 얘기를 하는 게 실은 저희 손가락 3개였어요. 근데 하나가 돼서 4개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거꾸로 그럼 굳이 5개 나네요? 그랬더니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되게 포인트를 얘기해 준 게 굳이 공장에서 쓸 때 5개일 필요가 없다. 특히나 이런 피지컬 AI 쪽이나 로봇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손가락에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네, 난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대단한 건데 이걸 자유도라고 그러잖아요. 자유도. 그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1자유도고 이렇게 움직이면 2자유도입니다. 그럼 인간의 손은 엄청난 자유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로봇을 자유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게 근육이 다 움직이고 아주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로봇 손이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다 모터를 달아야 되는데 모터의 크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손가락만한 모터를 하려면 여기 되게 조그마한 게 들어가야 되고 또 인간의 손은 이렇게 또 자동적인 이렇게 부드러움이 있는데 이게 마모가 없이 되게 하려면 진짜 이 안에 구리스를 엄청나게 발라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발라도 인간만큼 유연하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형태의 이 로봇을 만들 때 항상 난제 그리고 비용이 큰 게 이 손가락인데 보선 다이나믹스가 저는 이제 되게 이번 이제 아틀라스 로봇에 갖고 있는 철학 중에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손가락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보선 다이나믹스 로봇이 많은 사람을 놀래켰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공장에서 쓸 건데 굳이 사람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야 돼? 라는 게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제일 틀을 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허리도 360도로 돌아가고 이제 고개도 돌아가고 그러는 게 팔이 안 움직이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손가락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들어봤더니 자기네들은 어차피 이 로봇이 공장에서 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공장에서 쓸 때 해봤더니 3개는 잘 못 집더라. 이렇게 돼서 근데 4개를 했더니 이 새끼가 없어도 이렇게 집기 때문에 충분히 4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개로 가능하고 5개면 더 좋겠지만 이 손가락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오히려 대량 생산을 할 때 비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얘네들이 실용주의로 간죠. 실용주의로. 아까 말씀하신 그게 딱 보면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ROI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ROI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과거에 있던 실험실에 있던 로봇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런 변화들을 알게 되면은 아 이게 또 한 발자국 나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냥 뭐 손가락이 뭐 4개 어때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아 그게 정말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투자 대비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변화들을 이제 봐야지 이 지형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네. 박사님도 아마 이제 책을 쓰시면서 저한테 궁금했거나 아니면 책과 관련된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서로한테 한번 물어보는 네. 나도 이번에 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몰랐던 걸 알았다. 이런 게 좀 있으셨어요? 저는 좀 중국의 스케일이었어요. 그냥 자료로 보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다시 보고 나서 업데이트가 되는 속도 있잖아요. 네. 말로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신문에 보면은 뭐 대량 생산을 할 거야. 막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입이 막 그 스케일이나 규모에 놀라게 되고 저렇게 되게 정교하게 가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직관적으로 다 해야만 되는 일들이지만은 실제로 그것들을 이제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역할들 그리고 기업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들 지금 피지컬 AI 로봇 얘기가 얼마 안 나왔는데 바로 그것들을 일반 시민들이 또 막 신나게 또 만들어 보게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대량 생산을 또 막 계획하면서 막 표준 체계를 막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뭔가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뭔가를 다 열심히 누구나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제로 이제 막 실행해 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그런 것들이 그 엄청난 스케일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박사님 또 저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집필하시는 부분들 중에서 이제 옴니버스하고 코스모스 부분들 이제 작성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안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옴니버스는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해졌는데 사실은
옴니버스 하면 떠오르는 말이 2021년도, 22년도부터 엄청나게 떴던 메타버스가 바로 아시겠지만 젠슨왕이 옴니버스를 발표하면서 메타버스가 왔다고 했어요. 근데 옴니버스는 더 중요해졌는데 왜 메타버스는 끝났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좀 명확해요. 코로나라고 하는 키워드가 메타버스의 본질을 좀 흐려온 게 있죠. 원래의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정말로 이 현실의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랑 싱크가 맞거나 하는 되게 좀 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엔터테인 요소 말고도 거대한 이러한 기술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가 단절되어 있었던 현상에서 우리의 단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훅 들어온 거죠. 저희는 그냥 게임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건데 게임도 메타버스야. 어이? 야, 줌도 메타버스야. 어이?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큰 사이즈를 역으로 줄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메타버스 물어보면 다 생각하는 게 옛날에 있었던 제페토? 뭐 온라인으로 캐릭터로 돼가지고 대화하면서 채팅하면서 화상화 회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날 수 있으니까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 게임 캐릭터 같은 거에 왜 굳이 얘기를 하고 있어야 돼? 만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오지 않았던 기술에 이미 우리는 그 기술의 어떠한 키워드를 좀 오도되면서 마치 이제 끝난 기술처럼 지나간 기술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좀 솔직히 말하면 좀 안타깝긴 해요.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성보다도 그 용어의 그 본질이 저는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많이 나요. 구글 웨이모가 2021년도에 시뮬레이션 시티를 만들어서 웨이모가 거기서 자율주행 학습을 시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자율주행 학습하는 양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학습량을 그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 공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잠깐 들어가고 나와서 재밌게 노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임 공간하고 완전히 다른 공간이고, 그러니까 젠슨상도 왜 굳이 옴니버스라는 거를 발표하면서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옴니버스는 단순히 게임 같은 공간을 만드는 거 사실은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을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게 한 공간, 그런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로봇이 들어가서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구글의 웨이모를 그때 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사람만 들어가는 데가 아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배울 수 있는 것, 변형 가능한 것을 만드는 세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그 이후로 이제 AI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사실은 그 원형을 저는 그 구글 웨이모의 시뮬레이션 시트에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자율주행을 학습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체가 아니라 지금 이제 로봇이고 수많은 이종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학습시키는 공간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막 해석할 게 굉장히 이제 다채로워졌죠, 오히려 더. 그래서 고도화돼가고 발전돼가고 있다는 거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야, 가상 공간은 이런 걸 하는 공간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노는 공간이 아니라 야, 로봇이 들어가서 학습하는 공간이었고, 뭔가 움직일 수 없는 것들을 학습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끄집어내는 거였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책에서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단원 두 개지만 옴니버스와 코스모스라는 것 두 개는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 AI가 딱 붙었던 이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젠슨왕이 외신에 보면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좌우할 두 가지 코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게 그런 면에서 그게 다 누적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꼭 하나의 현상을 보지 마시고 누적돼 가고 있고, 그것들이 더 다른 것들을 만났을 때 엄청나게 큰 파괴를 갖는다.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큰 의미는 있겠다. 엔비디아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를 멀티버스라고 표현했어요. 멀티버스. 네. 자, 지금 박사님이 저한테도 물어보셨으니까 저도 한번 마지막으로 박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그 대중들에게 다가서는 책이었으면 했어요. 챗GPT도 그랬고, 처음에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무게,
AI를 내가 다룬다고? 뭐 에이전트를 내가 만든다고?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장벽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무너져가고 있으면서 자기를 변신시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거 연장선상으로 저는 이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굉장히 이제 좀 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를 내가 무슨 로봇을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로봇은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 집에 드론 청소 로봇을 내가 학습시켜가지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집 앞에 잔디가 있으면 우리 집 잔디를 학습시켜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빠르게 조립을 해가지고 그냥 잔디를 깎게 만들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적에 맞게. 근데 그러려면은 너무 어렵지 않게 이 변화들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또 주목을 했고, 수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직관적으로 이 책과목과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들 하시면은 이거였어. 이거잖아. 이거였어. 진짜 박사님 얘기 중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뉴스를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지식의 그룹 안에 이거를 잘 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거를 봤더니 이 책이 확실히 저희가 의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피지컬 AI 시대에 아주 옛날 방식으로 치면 길잡이, 그렇죠? 아니면은 피지컬 AI 시대의 GPS 혹은 피지컬 AI 시대의 백과사전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작업에서 저는 이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못했던 부분들을 너무 많이 보완해 주셨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게 같이 하니까 또 이런 시너지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너무 쉽게 잘 풀어주시고, 제 어려운 것들도 너무 쉽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으니까 그런 결과물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꼭 한번 책을 읽으셔서 많은 기회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건데 제가 원래 계획 없는 거 하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선물 드려야겠죠? 오늘 이 영상 즐겁게 보신 분들 중에 댓글로 이 책에 대한 기대평이나 아니면 소감이나 내용 달아주신 분들 저희가 5명 추천해서 이 책을, 피지컬 AI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꼭 받아가셔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미 해주셨겠지만 또 안 하신 분들은 좀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